아버님,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림 속에 이상한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니노는 자고 있잖아. 아무도 모른다. 남편 철우의 낮고 거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그들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님, 혹시 들키면 걱정 마라.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넌 날 믿어.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새벽 3시. 불현듯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32년간 믿어온 남편, 그리고 아들의 아내.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과 인생 전체를 노린 치밀한 공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준비하게 될지, 내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의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62세가 된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저는 원래 법대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중견 가구 회사를 지켜야 했기에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32년 전 저희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던 강철우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철우에게 회사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회계부터 인사관리, 영업 전략까지 밤낮 없이 뒷바라지하며 그를 회사의 얼굴로 세워주었죠. 물론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제 명이었지만 남편이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거였습니다.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어요. 어머니, 결혼기념일을 맞아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29세의 며느리가 이렇게 가족을 챙겨주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하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뒷좌석에는 저와 아들 민호가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시아버지만 챙기는 거예요. 길이 험하다며 운전을 조심하라고 하고 물을 건네주고 음악도 시아버지 취향에 맞춰서 틀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효부 같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숙소는 4인이 묵기에 충분한 깔끔한 펜션이었어요. 방 2개의 거실과 주방이 딸린 곳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마치 평소에도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에서도 이상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피곤했는지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려던 찰나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남편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 톤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흘러야 할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었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민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잘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하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살며시 다가가 보니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남은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가식적으로 들렸고 남편의 친절한 모습이 연기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훨씬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산일 출봉을 올라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으며 올라가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32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던 남편과 며느리의 모습이 말이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무제표를 보다가도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도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어둠 속에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예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습니다. 반찬이 떨어져서 얻으러 왔다거나 시아버지 약 드실 시간을 챙기러 왔다거나 처음에는 효부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는 시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2층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친밀했어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거실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친밀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효부잖아. 우리를 잘 챙겨주는 거지.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남편의 눈가에 스쳐 지나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오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남편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은이가 올 때마다 남편이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을요. 면도를 더 꼼꼼히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지은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시댁에 올 때면 항상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만나러 온다기보다는 마치 데이트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갑작스럽게 두통이 심해져서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집 앞에 며느리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또 왔구나 싶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차는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간 걸까요? 2층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방에서 말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리고 아들의 아내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에만 휩쓸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동창인 정상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였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상훈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상훈에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이상한 기류, 집에서 목격한 장면들, 그리고 금요일 오후의 충격적인 발견까지. 정상훈은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며 아는 사립 탐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도현이라는 탐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에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정상훈의 추천이니 믿을만했어요. 최 탐정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4주 정도 조사 기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절대 티 내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4주.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확실한 진실을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었어요. 조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남편과 며느리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고문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순진한 척, 효부인 척 하면서 뒤로는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최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이들의 만남이 정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들이 회사에 있을 때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이미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다는 탐정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불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다른 여자들까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2년. 제 인생의 반을 바친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저는 뭘 하며 살았던 걸까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최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토할 것 같았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남편과 며느리의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이 여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제 회사의 돈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최 탐정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2년간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저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정상훈 변호사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회사 경영권도 완전히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회사도, 집도, 예금도. 철우한테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상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불륜의 재산 은닉까지. 철우가 받을 건 거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3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는지. 변호사의 꿈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느라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쳤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돌려준 것은 배신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에서 만난 남편은 여전히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태연하게 회사 일 이야기를 하고 TV를 보며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또 집에 왔는데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좋은 과일을 봐서 가져왔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아내 앞에서,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하지만 저도 연기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호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어요. 지은이와의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지은이가 잘해준다며, 특히 아버지를 잘 챙겨준다고 답했습니다. 순진한 아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3세가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어요. 세상의 아기를 모르는 순수한.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회사의 모든 권한을 제 이름으로 정리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위임했던 대표이사 권한을 회수하고 모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지출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고급 호텔비, 명품 구매, 심지어 여자들에게 준 선물까지. 총액이 5억이 넘었습니다. 이건 업무상 횡령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 계좌 정리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몰래 만든 계좌는 없는지, 제 모르게 대출을 받은 것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남편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또 한 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자들과의 데이트 비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졌어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적 서류, 증거 자료, 재산 목록. 완벽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폭로의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저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이 집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점심때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지은이도 꼭 오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호는 순수하게 좋아했어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항상 좋아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는 이 아이의 웃음을 다시 보기 어려울 텐데. 저녁 7시 모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철우, 아들 민호, 며느리 지은, 그리고 저. 겉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오늘 무슨 날이냐고 갑자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까지 다 먹은 후 저는 일어서서 서재에서 가져온 파일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진지해진 분위기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사진들이었어요. 최탐정이 찍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친밀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건 오해라고, 사진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냐고 물으면서 호텔 체크인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4주간의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세 번째로 꺼낸 것은 회사 회계 장부였습니다. 회사 돈 5억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라고 설명하며 대부분이 여성들과의 만남에 쓴 돈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지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32년간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지은 씨는 내 아들의 아내이고 철우 씨는 내 남편이라고요. 민호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아빠가 정말로 지은이와 그런 관계냐고 물었어요. 저는 민호에게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을 미행까지 시킨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미행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당신이 한 일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지은 씨 말고도 3명의 여자와 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은 계속 변명과 화풀이를 반복했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결심을 끝낸 상태였거든요. 32년간 충분히 참았고 이제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밤의 폭로 이후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인 것은 남편 철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용서를 빌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미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는 이혼하기 싫다며 버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첫 번째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우의 대표이사직을 해임하고 모든 권한을 회수한 거였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조치였습니다. 애초에 모든 지분이 제 명의였거든요. 회사로 찾아온 철우가 고함을 쳤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당연한 조치라고 횡령한 사람을 대표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우는 자신이 대표였으니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적으로는 횡령이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요. 보안 요원이 철우를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직원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제가 원래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철우의 무능하고 오만한 경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둘째 주에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정상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완벽한 서류였어요.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재산 유용 내역,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까지. 철우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섰지만 이길 수 있는 소송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민호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민호가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아빠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우가 어떻게 저희 꿈을 가로막았는지, 어떻게 저희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 저를 무시했는지. 민호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저의 승리였어요. 철우는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은이와 민호의 이혼도 같은 시기에 성사되었어요. 지은이는 끝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철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그동안 만나던 여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돈이 없어진 그에게는 더 이상 매력이 없었던 거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법적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복수는 제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제 손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철우의 무능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던 회사가 제가 직접 나서자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30년간 뒤에서 지켜보며 쌓은 노하우가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철우는 허세만 부리고 실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회계부터 영업, 생산관리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재무팀장이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보고할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이야. 하지만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현과 함께 제게 찾아온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둘의 표정이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설렘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더니 서현이 임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주, 제게 손주가 생긴다니. 그것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서현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막 8주 됐다고 말할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몰랐어요. 10개월 후 강세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처음 세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잡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세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생기가 넘쳤어요. 32년간의 우울했던 시간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철우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민호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다고. 그 사람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지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식을 들어보니 친정에서 지내다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세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는 회사에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충분히 성장했고, 이제는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민호에게 이제 회사는 내가 맡으라고 말했을 때, 민호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넌 아버지와 달라 진짜 실력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려준 회사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어요. 특히 서현의 교육적 감각과 결합해서 아동 가구 사업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혼자 쓸쓸히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임종을 지켜본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장례식도 형식적으로만 치렀고 참석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민호가 아버지 장례식에 갈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32년간의 결혼 생활, 하지만 진정한 남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지 제 인생을 가로막고 제 노력을 착취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태보미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3살짜리가 나도 할머니처럼 회사 할 거라고 당찬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아이에게는 제한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뒤에서 희생하며 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서현과 민호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하고 있었어요. 지은이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현이 조심스럽게 둘째를 가져도 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두 손을 들어 환영했어요. 세보미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1년 후 강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보미의 남동생이었어요. 이제 저희 집은 정말 북적북적해졌습니다. 두 손주를 키우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세보미와 하늘이는 할머니인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까르르 웃고 제 무릎에서 잠들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세보미가 할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답했을 때 아이는 그럼 하늘이 오빠 이름이 하늘인 건 할아버지 때문이냐고 순진하게 물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굳이 복잡한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회사도 민호의 경영하에 더욱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중견기업을 넘어서 대기업 반열에 올라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이 모든 게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32년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저에게 여성 기업인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62세의 나이에 회사를 직접 경영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30대에 포기했던 꿈이 60대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쓰기예요.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제목은 62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으로 정했어요. 출간되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보미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하늘이는 돌이 지났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서현은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학교로 복귀했어요. 민호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주고 저도 손주들을 돌봐드리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거짓된 평화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겠죠. 용기 있는 선택이 저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지금 저는 66세입니다. 4년 전 그 충격적인 발견으로 시작된 제 인생 2막이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세보미와 하늘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7살이 된 세보미와 4살 된 하늘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이가 무색해져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용기를 냈던 그 순간들. 태보미가 제 손을 잡으며 뭘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회사는 민호가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고 서현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두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어요. 책 출간 준비도 거의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특히 저처럼 오랜 시간 참고 견뎠던 여성분들에게 말이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여성 쉼터에서 감사패를 주더라고요.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도우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쉼터 원장님이 윤정희 대표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저희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철우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난 그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배신과 거짓말로 얻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반면 저는 어떤가요? 진실과 용기로 선택한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어제 세보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저처럼 누군가 뒤에서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4년 전 새벽 3시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던 순간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는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봄이와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민호와 서현도 행복한 모습이고 저 역시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66세의 윤정이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봄이가 저를 부르네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힘과 희망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